괴물을 하면 떠오른 단어부터 네. 생각을 해보다가 우선은 많이들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그게 뭐 생각이 나니까 정신과에서는 그냥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가까운 걸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해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것은 약간은 도덕적 감정이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비윤리적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그 무슨 검사가 있지 않나요? 그 이제 사이코패스를. 사이코패스를 그냥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의 체크리스트가 있긴 있어요. 이제 로버트 헤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네. 임으로. 근데 그게 뭐 표준은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그게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총 20개 항목이니까 만점이 40점이 되는 거죠. 보통 25점 정도를 경제성으로 봐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찾은 사람은 네. 제임스 펠런이라는 제임스 펠런. 뇌신경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던 기준으로 보면 난 사이코패스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책도 써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이코패스를 다른 각도로 한번 보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과정으로 사이코패스라고 스스로 선언하게 됐고 네. 또 자기는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도 또 설명하게 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자답네요. 나를 객관화 네, 시키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사이코패스. 사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응. 근데 본인이 사이코패스라는 건 어떻게? 이 재밌어요. 아까 이분이 이제 뇌신경과학자잖아요. 네네. 굉장히 유명한 분. 2000년에는 성체줄기 세포 가지고 퇴행성 질환의 뇌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최초로 논문도 발표하고 각광을 받는 뇌신경과학자. 아 예. 이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알츠하이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알츠하이머를 할 때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는 뇌 스캔 사진이 있다면 대조군 정상 뇌 스캔 사진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비교할 수 있잖아요. 네. 정상 뇌 스캔은 어디가 찾을 수 있냐면 내 가족들. 가족들 뭐 인지 기능에 장애가 없으니까 네. 네. 그 가족들 사진을 찍어서 하고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전에 바로 자기한테 왔던 검사 의뢰가 온 게 뭐냐면 한 50명 정도 되는 흉측한 사이코패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뇌 스캔 사진이 왔어요. 아.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 패턴이 뭐냐를 알려달라. 뇌 스캔 사진을 받아서 해석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개별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 패턴을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네. 젊은 사이코패스 환자들을 보고 음. 거기에서 뇌 기능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이상이 있는 패턴을 발견했어 라는 논문을 낸 거예요. 네. 투고를 하고 그날 저녁에 우연히 이제 알츠하이머를 또 본 거죠. 그럼 자기는 이제 블라인드로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뇌 스캔 사진이 누구 이름이 써 있거나 그러면 내 가족의 이름을 하면 이게 정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샘플은 일련 번호만 붙여서 받았어요. 네. 아. 그런데 그 뇌 사진 알츠하이머 환자들 쭉 보는데 하나가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뇌예요. 자기가 찾은 패턴. 네네. 그래서 이게 내가 정리가 안 됐구나. 자기가 정리가 안 돼서 하나가 끼어들어온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그 다음 날 이거 누구 거냐 번호를 연구원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좀 알려줘. 연구원한테 말해온 거죠. 교수님 겁니다. 야. 아니, 충격이었겠다. 무슨 소리야 이게. 오호. 아니 난 폭력전과도 없고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뭐 어떤 죄도 저지른 바가 없는 내가 무슨 사이코패스 말도 안 되지. 다시 알아봐 그러니까 본인 거예요. 이렇게. 그 사이코패스 이 범죄자들의 뇌의 공통점은 어떤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뇌를 자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 예. 모두가 예, 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뇌가 있고 뒤에는 이제 소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감 능력을 발휘해요. 아. 자 그러면 야 연쇄살인마 그리고 주도 면밀한 살인마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지? 그들은 상대의 통증과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거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인 감정적 선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스캔이잖아요. 요 밑에가 없죠. 어머. 이제 전전두 피질 안화 네. 하고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굉장히 검은색 활동을 하지 않는 활동하지 형태로 않는 나타나요. 거군요. 이게 기능을 안 해요. 웬일이야? 거기서 이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 감정, 공유가 예.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형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기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머. 충격적이었겠다 진짜. 그러나 이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접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네. 이제 이 과학자의 사촌이 계보학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족보가 있잖아요. 아. 조상을 찾아가는 이런 게 후에마이처럼. 근데 그 동생이 자기 집안을 조사를 했어요. 네. 그 책을 보내왔는데 자기의 몇 대 몇 대 가면 근친 살인자가 있어요. 또 폭군이 자기 조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왕이 자기 집안이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우리 집안에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면서 그래 뇌의 기능 저하는 그렇다 치고 그럼 또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유전자 우리 지놈 만들 네. 때잖아요. 그럼 유전자는 뭐가 있을까? 유전자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마오라는 건데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네. 노에피네프린 뭐 이런 거 듣잖아요. 네. 네. 이것이 이거 분해하는 효소예요. 똑같은 마오 A라는 유전자가 짧은 유전자가 있고 긴 유전자가 있는데 마오 A의 유전자가 짧으면 공격적 성향을 발휘한다고 해서 워리어 진이라고 해요. 전사 유전자라고 해요. 네.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전사 유전자가 또 다른 사이코패스에서 보여지는 뭐 말을 많이 한달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네. 아직도 우리는 다 몰라요 이게. 네. 근데 이미 우리는 집안 샘플을 다 갖고 네, 있잖아요. 네. 네. 분석을 해보니까 마오 유전자가 많아요. 전사 유전자가. 그럼 이 사이코패스가 유전적인 아니, 이제 전사 유전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냥 그건 그냥 유전자에 붙이는 별명이니까요. 워리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예. 좀 더 띠게 된다. 이건 뭐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리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네. 지금 이제 뭐가- 우리가 뒤에 가는 거 이게 과연 유전적인 것이냐, 네. 환경의 영향을 받냐 이걸 지금 우리가 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뇌기능 저하의 패턴도 있을 뿐더러 이 전사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뭐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나도 좀 궁금한데 그럼 뭐가 이 사람들하고 문제지? 나는 차이가 뭐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범죄를 일으킨 35명 가정환경을 한번 볼까? 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35명 보니까 약 70% 이상이 아동학대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개 아동학대의 기억은 3살 이후거든요. 아. 3살 이전치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기억 못 하겠죠. 그렇게 따져보면 본인이 위로 짐작해도 야 99%는 아동학대가 있었는데? 라고 본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차이잖아요. 그 사이코패스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사람들은 네. 뇌기능자 패턴도 있고 전사유전자도 있고 그들은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환경적 요인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야 그럼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려면 발이 3개 있는 의자가 돼야 된다. 3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That's the second thing. So it's a brain damage, the genetics. The third key thing is abuse.
and how that. I analyzed all of them, 5 of which I determined were the brains of psychopaths. 근데 여기에 나타난 사람의 패턴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거 다 있어도 아무런 일을 발휘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 이론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러고 발표를 하고 났는데 아니 근데 동료들이 자기한테 이 사이코패스 같은 놈 이런 소리 많이 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던진 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 전에 그런 말들을 종종 들었었다는 들었는데.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만행을 보면 스스로가 써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폭발물에 제 관심을 붙여갖고 친구들하고 폭발물 해가지고 다른 집 태워버리기도 하고. 근데 나는 사람 해칠 의도는 없었잖아. 우리 장난이었잖아. 이게 더 위험한 거 다들 이런 장난을 하지 않나? 이러면서 다들 뭐 남의 집 하나씩은 태워 먹잖아.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네. 장난을 좀 심하게 치고 또 자기는 임기응변이 뛰어나다고 봐요. 그리고 아, 그냥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잘 임기응변이 나는 좋아서 난 그게 잘 풀려났어. 난 악한 일이 평범한 아니고 사람이야. 장난이야. 뭐 장난이었어. 근데 우리 교수님 해칠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까 그 동료들이 너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애들은 어렸을 때도 그 성향을 알 수 있대요. 부모는. 부모가 제일 잘할 잘할 수 수밖에 있죠. 없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를 돌이켜봐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자기를 데리고 낚시 다니고 경마장 데리고 다니고 끊임없이 같이 장난을 쳐주고 어머니는 바느질도 알려주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속에서 크고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삼촌이 약사인데 이렇게 약을 배달을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럼 배달을 이 아들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가다가 이제 양로원도 가고 네. 장애인 수용시설도 약 배달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분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본인은 알지만 장애인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슬픔이 같이 느껴져요. 어렸을 때 그 아빠의 그 행동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그땐 조건반사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분이 쭉 돌이켜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눌러주고 이끌어주고 끌고 갔고 학교 선생님마저도 연극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무엇이든지 이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거예요. 환경이 좋았네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쁨 받는 사람 그리고 학교에서 난 뛰어난 성적을 가진 사람 나는 학급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의무스러운 대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난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그 평범하다. 본성에서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렇지. 공감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공감도 2종류가 있어요. 인지적 공감이 있고 감정적 공감이 있어요. 이게 감정적 공감은 뭐냐면 진짜 공감하는 거예요. 네. 같이 울컥해주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지적 공감은 뭐냐면 홍수가 나면 저거 어떻게 하지? 저 전쟁 났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슬픔을 느끼진 않아.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이 책 전체에서 보여져요. 자기가 해부학교실 근무를 할 때 어떤 어린아이가 소녀가 사망을 했어요. 네. 근데 부모가 울고 있는 옆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드레스가 참 이뻐요. 아이고. 드레스가 깔끔하고 이쁘니까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부모 옆에서 드레스가 참 이쁘군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는데 이 부모의 심정은 몰라요 나는. 그리고 가족 친척들의 장례식장에 안 가요. 부위봉투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의미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장례식을 가는 건 같이 공감해 주려고 슬픔을 나누고 애도해주고 서로 힘 북돋아주려고 가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의미를 못 찾아요. 모르는 슬퍼서 가는 게 아니라 슬퍼해야 하겠다는 거 알기 때문에 가는 거군요. 그러나 참 아버지가 돌아가서 슬프겠구나. 그건 이해는 해요. 머리로 말하자면, 이해하는 예. 거죠. 배워서 아는 공감이네요. 진짜. 그렇네요. 그것은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감을 가진 사람은 공감을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쓰면서 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친사회적 사이코패스, 운 좋은 사이코패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결국 뭐냐면 비록 내 공감 능력은 떨어지지만 사회 규범이 지킬 줄 알고 도덕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남한테 크게 전과를 저지르지 않은 그런 것들은 있다. 네. 그 컨트로버시가 있잖아요.
네이처냐 널처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은 태어난 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생리 해부학자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아. 그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지 환경은 중요치 않아. 바꿀 수 없어. 굳이 한다면 8대2 정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과학자들은 야 5대5야. 네. 태어난 거 반절, 양육 환경이 반절이야. 늘 무지하게 싸웠는데 자기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됐잖아요. 그렇네요. 자기 삶으로 증명했네요. 내 삶으로.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자 그러면 나는 이 사회에는 사이코패스가 없는 건가? 또 있다면 몇 퍼센트가 있고 왜 존재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여성은 1%, 남성은 3% 정도니까 2% 정도 항상 존재해요. 아 그러면 그 인구의 2%라면은 우리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 현장 안에도 여기도 한 명쯤 꽤 많은 거죠. 한 명 정도 네. 있을 수가 이 중에서 있는 한 명 정도. 이게 생물학자들이 볼 때는 저 너무 안 좋은 형질이라면 네. 분명히 진화상 도태돼 버려야죠. 누구도 협조를 안 할 테니까. 예, 예. 근데 왜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나타난 빈도는 2%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 인종, 지역을 가더라도. 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유전자 풀은 2%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가운 이성, 냉철한 판단력, 사람을 선동하는 기술. 지금은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 때는 독선적이지만 전시에는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본인. 아 전시에는 거리낌 없이 총을 쏠 거야. 네. 나의 주저함이 우리 아군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이 총을 맞고 아플까를 전혀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고. 훌륭한 장군이겠네요. 그렇죠. 또 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선동할 거야. 저 너머에 가면 우리 뭐가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연구해서 뭔가를 찾아내기도 하고 네. 이랬던 것들이 있다. 네. 우린 집단 내에 공고의 2%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가는 이유에는 어떻게 보면 그 소수들이 가장 어려운 인류 역사에서 난관을 뚫고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걸 자꾸 병적이라고 보지 말고 또 그렇게 낙인 찍고 마치 이들만 이제 덜어내면 우리가 속가내듯이 이렇게만 보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래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고 예. 질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단 내에서 부모할지라도 그런 것을 가져가는 리더 그룹도 있을 수 있다. 아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어떤 기능을 하긴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최소한의 가치나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양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를 들은 것 같아서 와,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도 같이 살아갈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네.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없다면 진짜 미래 사회에서 그런 유전자를 찾아내서 마이너리티 바로 리포트. 그냥 예, 제거하고 예.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많은 그 차별을 하는 상황들이 역사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뭐 동성애자들을 한때는 다 막 색출해 죽이거나 정상이라는 것을 정의해 놓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다양성의 범위를 넓혀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 공감 못하는 사람까지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해봤는데 그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어떤 부모님께서 이제 자기 아이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한테 이 아이 맞춤형으로 세상을 가르치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이렇게 하면 주범부터. 이 사회에서 어떤 벌을 받게 돼. 이 사회가 어떤 상벌을 주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소화할 수 수 있는 있는 수준으로.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려줘서 그러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냉철하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는 어떤 추진력도 있는 친구들이기 네, 때문에 네. 그걸 잘 관리하면 얘가 우리 인류에 또 기여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는 거예요. 뭐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인류는 정말 많은 존재를 괴물이라고 규정했거든요. 좀 이상한 사람, 뭐 좀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노예, 또 다른 인종,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폄하했던 존재들을 받아들이면서 인류가 이렇게 커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괴물들을 인류 안으로 계속해서 편입시키면서 이해해온 역사다. 이렇게 볼 때 지금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을 저건 괴물이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다 한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다루게 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저분 같은 경우가 그런 노력의 어떤 단초를 보여주신 맞아요. 거죠.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법을 아마 찾아낼 것 같아요. 과학의 힘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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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과 공감 능력이 그 오늘의 주제 괴물 같은 인간. 김영하 작가님이 괴물 같은 인간. 문학 속에서도 괴물 이런 게 네, 많이 있죠. 문학은 괴물하고 이제 친하죠. 근데 괴물은 저는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가 아직 미처 잘 알지 못하는 존재. 불어 표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네. 그 지평선에 나타나는 저게 개인지 늑대인지 식별이 불가능할 때 우리가 이제 두렵잖아요. 네. 괴물은 아직 잘 모르는 존재인 거죠. 아. 문학은 뭐 시초부터 굉장히 괴물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보면 괴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 뭐 키클롭스라든지 그러니까 눈이 하나만 있다거나 아니면 말과 이렇게 인간을 같이 켄타로스. 켄타우로스 같은 네. 거 근데 이런 존재들이 아주 많았죠. 아주 많았고 그 서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양에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서유기. 네. 아, 거기에 나오는 손오공, 뭐 저팔계, 사오정 다 괴물이죠. 괴물이네. 그렇죠. 예, 원숭인데 막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고 저는 서유기가 동양에서 괴물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굉장히 오래된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랑받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계속 재창조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괴물 같은 인간 이걸 듣고 어떤 괴물 같은 인간은 아니고 괴물 같은 작가죠. 아. 18살의 그 메리 셸리라는 괴물 작가가 네. 그때 쓴 소설이 네. 문학사에 길이 남을 이 최초의 과학 소설이자 공포 소설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그러니까 1797년에 영국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요. 아버지는 이제 윌리엄 고드윈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누구냐면 논객이에요. 이렇게 집은 가난한데 뭐 이렇게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들, 막 결혼제도, 노예제도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어가지고 꽤 인기는 있는데 집에 돈은 없는 그런 제일 슬픈 거예요. 예, 뭐 인기는 있어요. 네. 젊은이들이 특히 좋아하고 네. 막 급진적이니까. 네. 근데 그 나름 또 어머니도 굉장히 급진적인. 어머니가 그 당시에 18세기 말에 혼자 막 북극 가까이 여행하고 오. 여성 운동가로서 이렇게 책도 많이 쓰고 저술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술가, 엄마도 저술가. 둘이 굉장히 똑똑한 그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자기 아버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대학생이 있었던 거야. 귀족 가문의 네. 아들인데 퍼시 비시 셀리. 얘가 한 21살쯤 됐을 거야, 이 남자가. 네. 그리고 그때 이 여자아이는 16살. 때 둘이 만나자마자 서로의 재능을 딱 알아봐요. 얘는 위대한 시인이 될 것 같다. 또 얘는 굉장히 엄청난 여성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I'm Percy Bysshe Shelley. I'm Mary Wollstonecraft Godwin. 그 둘이 그래서 바로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집에서 뭐 반대하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둘이 유럽으로 튀어요.
유럽 뭔가 팀. 굉장히 전반적으로 급진적이네요. 네. 게다가 그 21살짜리 그 남자 그 귀족 집안의 아들은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사고네. 네. 그랬는데 이 유럽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그때가 한 17살에 첫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가 바로 죽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계속 그 남자와 연인과 유럽을 여행하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18살쯤 됐을 때 당시의 스타 시인이었던 바이런과 바이런. 예. 바이런의 의사 주치인 또 폴리돌이라는 사람하고 제네바에서 만나게 돼요. 같이 여행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제네바에 갔는데 그 전해에 뭐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인도네시아에 탐보라 화산이라는 화산이 폭발해요. 또 엄청난 화산이 폭발이었던 거예요. 1600년 만에 큰 화산 폭발이어가지고 1815년. 네, 그렇죠.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 그래요? 나는 전 몰랐어요. 무슨 화산이요? 특히 요새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언급되는데 몇 년 전에 아이슬란드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유럽에 비행기가 못 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큰 규모였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 해쯤에 유럽을 덮어요. 그래서 유럽은 여름이 없던 해로 기록되고 계속 비만 내리고 여름인데 봄보다 더 추워요. 야. 왜 차가웠죠? 그 화산재 때문에. 화산재가 제가 지구를 덮어버린. 덮어서요. 아, 그게 지구를 덮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아마 엄청난 폭발이었어요. 최고로 큰 화산 중에 하나예요. 기록에 남아 있는. 뭐 이런 날씨가 계속될 때 제네바에 있었던 거예요. 이 메리 셸리와 퍼시 비시 셸리, 바이런 경이 어느 별장 같은 데 이제 모여가지고 너무 음산하잖아요. 춥고 막 너무 음산해가지고 뭐 할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유령 소설을 빌려다가 같이 이렇게 읽어요. 유령 얘기 같은 거 읽기 좋잖아요. 안 그럴 그래도 때. 음산한데. 그래도 음산한데 비만 맨날 오고 춥고 딱이네. 그래서 이게 유령 소설을 읽는데 바이런 경인가가 누가 제안을 해요. 우리도 유령 얘기를 하나씩 써보자. 그래가지고는 좋다고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문학사의 중요한 두 개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바이런의 주치 폴리돌이라는 사람도 20대 초반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흡혈귀 이야기를 써요. 뱀파이어.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최초로 쓰게 되고 또 그 제가 조금 전부터 말씀드렸던 메리 셸리는 그때 18살인데 이때 쓴 소설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그때 착상을 해서 20살의 문학사의 길이 남을 이 최초의 과학 소설이자 공포 소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괴물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네. 지금도 소비되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도 뭐만 하면 프랑켄슈타인 같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괴물 같은 작가죠. 그렇네요. 그러네요. 18살에. 근데 무슨 내용이었죠? 그 캐릭터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게 그 영화로 많은 사람들이 프랑켄슈타인을 접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가 많아요. 이렇게 막 일단 얼굴이 이상하게 생기고 느리게 막 걸어다니고 이렇게 약간 둔하고 맞아요. 덩치는 바보 크고 같고 이런데 근데 이게 이름이 없어요.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인 거죠. 근데 근데 원작을 읽어보시면 원작의 프랑켄슈타인이 굉장히 민첩해요. 약간 요즘은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에요. 동해번쩍 서해번쩍하고 예, 그냥 날아다닌다고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빠르고 막 이래요.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는요. 이게 프랑켄슈타인 집안에 빅토르라는 애가 있어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과학 실험을 좋아하고 연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연금술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가 얘가 대학을 갑니다. 뭐 잉골슈타트라는 대학에 가서 그래서 좀 제대로 화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해부학도 배우고 막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얘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몰래 이렇게 시체 해부소 같은 데서 이렇게 묘지 같은 데서 가지고 와서 만들게 되고 몇 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를 만들게 되죠.
당시에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죽은 개구리에게 막 전기 통하게 하면 막 그렇죠. 개구리가 막 깨어나고. 근데 왜 하필 그 전기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심정지가 왔을 때 하는 전기 충격이거든요. CPR. 결국부터 전기 충격이에요. 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자, 이때가 아까 1818년이라고 그러셨죠? 맞아요. 그 연도 몇 개 더 얘기해봐요. 아니, 너도 연도를 너무. 아니 그냥 아무 연도나 학원이 말씀하신 있나? 다음에 이때 무슨 사건이 그치, 있었냐. 왜냐면 우리가 모르니까 아무거나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검증할 수가 없어. 아니, 중요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을 저는 읽었거든요. 네. 아주 옛날에 읽었는데, 저는 과학자니까 이 소설이 쓰여질 때쯤 과연 이 메리 셸리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 지식을 알고 썼을까? 이게 저는 그런 관점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실험이 갈반이라는 사람이 그 개구리 다리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그렇죠. 맞아. 가하자 이렇게. 다리가 막 흔들리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전기가 생명의 어떤 기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고 네. 전기 현상을 제대로 연구하게 되는 그 시점은 이것보다 좀 뒤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물리학자들이 전기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지만 전기 현상은 발견된 그 즈음에 쓰여진 거거든요. 네. 그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과학자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아마 식탁 밑에서 듣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과학은 쇼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과학 쇼를 보러 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 사실 과학이 여전히 낭만주의제가 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현상 같은 거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티켓 받아가지고 뭔가 전기를 와장창 가하면서 번개도 치고 손잡으라 그런 다음에 전기 가하면 충격받고 이런 게 당시에는 그 위험하지 굉장한 않나요? 볼거리여서 그렇지. 신기하지. 박람회 만들고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연극 보러 가듯이 과학 쇼 같은 것들을 보러 가고 그런 것들을 재밌게 보면서 즐겼던 시대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메리 셸리도 그럼요. 그 모든 지식을 책으로 다 얻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 네. 그런 이미지들을 그런 쇼에서 다 얻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연금술도 당시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그럴듯하게 들어가 있어서 과학소설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 만들어 놓고는 너무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끔찍하다고 생각해서 버려요. 그대로 버려요? 네, 프랑켄슈타인이 그럼 안 되잖아요. 도망가요. 버려요. 버리고 처음에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이 시작할 때 밀턴의 신라권에서 제사가 나와요. 이 제사라는 거 우리가 소설 같은 걸 볼 때 맨 앞에 쓰여져 있는 인용문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읽어보시면 조물주여 제가 점토로 빚어서 저를 만들어 달라고 언제 말한 적이냐. 왜 나를 이 고통뿐인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 요즘 유행하는 정서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부모님,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렇죠. 낳아달라고 했어? 내가 언제 나와달라 이러면서. 했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 막 찢어지죠. 찢어지죠. 사실 낳아달라고 한 적 없는데. 나는 낳아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쯤 나가냐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나를 왜 세상에 내놓고 너는 무책임하게 버렸느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처음엔 실수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프랑켄슈타인 가족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이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괴물이 와서 프랑켄슈타인 보고 나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나는 괴물이 천지간에 나밖에 없고 인간들은 모두 나를 피하고 내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조차도 정신을 차리면 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데 나와 같은 괴물 여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럼 둘이 남미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하나를 더 만들면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족이 계속 늘어나고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만들다가 이거를 그냥 버려요. 그러자 너무 화가 난 이 괴물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원한에 사무쳐서 가족들 다 죽이고 특히 어떤 순간에 죽이냐면 어려서부터 집에서 같이 자란 엘리자베트라는 사촌과 결혼하는 결혼식 날 신부를 죽이고 그다음에 뭐 아버지를 죽이고 뭐 하여튼 다 죽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그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북극에서 막 추격전을 벌이다가 그래서 이게 그냥 공포 소설이나 그냥 과학 소설의 어떤 원조로서 중요한 소설이 아니고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실존적인 그런 의문점 있잖아요. 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소설이에요. 18살의 그 메리 셸리라는 괴물 작가가 네. 쓴 그 진짜 원전을 보시면요. 많이 나와 있어요. 과학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지만 그리스 고전부터 당대 문학 작품까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18살짜리 소녀가 독학으로 사람이 이 정도 경지에 오를 수 있나? 그 메리 셸리가 결혼한 그 퍼시 비시 셸리도 네. 고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실험 같은 거 좋아하고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러면서 또 낭만, 이 낭만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낭만하면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굉장히 인생을 극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 인생 자체도 막 험난하게 살았어요. 바이런 그래서 그리스 가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어요. 36살에 죽고요. 낭만주의 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명이 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퍼시 비시 셸리도 바이런하고 같이 묵고 있다가 이게 이 메리 셸리가 그 해에도 아이를 하나를 잃었을 거예요. 아들을 이렇게 또 어려서 메리 셸리도 잃고 진짜. 또 그러면서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이런 와중에 남편이 바이런하고 같이 배 타고 어딜 가요. 근데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탈리아에서. 남편은 한 열흘 후에 이제 시체로 발견되고 어머. 그 죽었을 때 남편 나이가 한 29? 그러니까 메리 셸리는 삶에서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은 사람이고 일단 뭐 천재이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데 너무 인생에서 연민이 느껴지는 아이를 넷을 잃고 2살 배기 아이 하나 아들 하나를 겨우 건졌는데 남편은 배 타고 나갔다가 죽고 그랬을 때가 24살이에요. 메리 아이고. 셸리가. 그리고 이미 프랑켄슈타인은 출간했고 뭐 이미 유명해지고 있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메리 셸리가 그렇게 진짜 힘들게 살아서 쓴 소설, 살면서 쓴 네네. 소설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그 20살에 이제 출간을 했죠. 18살에 쓰기 시작해서 20살에 출간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회자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당시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설 읽어봤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회자됐는데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없던 이야기, 네, 완전히 새로운 지금 들어도 이야기니까. 너무 재밌고 사실 흥미진진한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소설의 원형이에요. 그렇겠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자기 소설로 연극이 상연되고 있다는 얘기 들어요. 연극이 또 데이트예요. 근데 그 연극에서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그런 프랑켄슈타인 괴물의 유형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막 달린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소설보다는 실제 눈으로 본 걸 훨씬 잘 기억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저작권료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 없었기 그게 제일 때문에 궁금해요. 메리 셸리 좀 잘 됐으면 그래서 좋겠는데. 인세를 좀 받았나. 못 받았고 저런. 뭐 그냥 자기 연극이 된다니까 좋아하고 옛날에 그 저작권이 없었기 때문에요.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셰익스피어도 극작가였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또 제작자이기도 했거든요. 네. 자기가 써서 자기 극장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입장권 수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배우들하고 같이 먹고 살았는데 이게 누가 베끼는 거예요, 자꾸. 네. 로미오와 줄리엣 이러면은 현실적이다. 한 달쯤 뒤에 보면 옆에 극장에서도 비슷한 이름의 로미오와 줄리엣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대본을 주지 않았대요. 아. 배우들 보고 자기 라인만 준 거예요. 아. 너 햄릿이지 이번에? 그러면 자 이거 주고 부분만. 외우고 다시 대본 이리 줘. 그래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그때 상연된 그 날짜의 공연에 롤페이퍼만 이렇게 준 거예요. 아, 그래서 롤이라는 생긴 거예요. 그 롤페이퍼 똥을 마른 것을 하나씩 주니까 그걸 받아 자기 배역을 알잖아요. 그래서 나의 롤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오. 와. 예. 지금은 다른 단어인데
똑같은 거구나. 역할을 주는 네. 게 그걸 주는 거였군요. 자기 것만 줬다는 거예요. 혹시 약간 언어학자 같으세요? 가끔. 아니 언어학자가 한 아니라. 번씩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써줬을 거야. 아 그런 게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네네. 아버지가 유명한 작가잖아. 아버지가 써줬나 보네. 근데 메리 셸리가 영리하게 그 책을 아버지에게 헌정했어요. 아버지 써준 게 아니야. 뭐 뭐뭐뭐뭐의 저자 윌리엄 고드윈에게 했기 때문에 설마 자기가 쓰고 자기한테 헌정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심했던 것은 남편이 써줬다. 남편이 유명한 시인이고 시인이니까. 또 에세이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남편이 써줬나 보네라고 그리고 오해를 이 많이 받았어요. 젊은 여자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없다.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대단한 소설을 쓸 리가 없다. 또 기존 질서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 보자면 2018년에 이제 이게 출간 200주년 큰 행사가 있어서 그랬군요. 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제 이걸 좀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축하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 잡지에서는 특집으로 다룬 적도 있어요. 거기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은 이 메리 셸리는 왜 이런 소설을 그때 썼을까?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네바 호수에서 떠들다가 위력력을 만든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무언가 하고 싶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괴물과 뭐 전기 충격으로 만들어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당시에 메리 셸리는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제 이걸 알려면은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대의 메리 셸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가장 그럴듯한 추정은 당시 메리 셸리는 그 노예 해방론자였대요. 그 당시 영국을 휩쓸고 있었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노예를 해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쟁이었는데 이 노예 문제에서 메리 셸리가 던진 질문은 해방된 노예들이 인간인가였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당시로서는 분명 어제까지는 마음대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가축이었는데 이제 이들을 인간으로 우리가 인정했을 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주제였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살 수 있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데려온 사람들이고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인종해방 문제를 다루면서 당신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거라고 이제 그런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시대는 노예 무역이 시작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17, 16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로 17, 18세기에 유럽으로 흑인들이 들어오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때였고 그래서 메리 셸리의 의도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작품이 그렇듯이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신문 같은 데서는 자 프랑켄슈타인 봐라. 노예들이 이렇게 위험하다. 반대로. 거꾸로 이용당하는 거군요. 또 이용되서 저거 봐라 주인을 못 알아보고 공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풀어줬더니 풀어주면 안 된다. 풀어주면 저렇게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연구한 걸 봐도 흑인들의 그 시체적인 능력에 대한 과도한 공포. 그러니까 굉장히 흑인들은 몸이 크고 네. 운동을 잘하고 힘이 세고 절제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편견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렇네요. 몸이 덩치가 크고 크고 힘이 세고. 위협적이고 이렇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리 셸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고 어쩌면 이제 노예 제도를 반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겠네요. 괴물 이런 문학 작품 속에서 그걸 이제 느끼진 못하겠지만 그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인간의 마음속에 굉장히 어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미래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공포스럽고. 근데 우리가 점점 더 현대에 올수록 마음을 드러내는 걸 더 두려워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유통될지 모르고. 내가 진짜 마음을 맞아. 내보였는데. 약점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괴물은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결함이라던가 네. 또는 어떤 성격의 그걸 과장해서 보여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프랑켄슈타인이 도대체 나를 세상에 왜 내보냈냐고 울부짖을 때, 왜 나를 왜 만들었냐고 울부짖을 때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승인받는 느낌이거든요.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몇백 년 전에도 이런 존재가 있었고 이게 또 문학 작품이라면 내가 괴물이 아닌 거죠. 네. 우리가 특히 사춘기 때는 이 얘기를 다 부모님한테 할 수도 없고 친구한테 할 수도 없어서 뭐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뭐 호밀밭에 파수꾼 보니까 더 이상한 놈이 있네 여기. 그런 괴물들을 저는 문학에서 발견한다고 생각해요. 네. 발견하면 아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내가 괴물이 아니구나, 나는 정상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호 교수님은 오늘 이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메리 셀리 네. 이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이게 이제 저한테 이어지는 전체의 맥락에서 참 괴물에 대한 정의를 같이 가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나중에 제 얘기 때 괴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스무스하시네요. 네. 프랑켄슈타인을 그때 좀 언급을 해야겠다. 그래요? 거절하셨어. 아 오늘 이야기 안에 있습니까? 이어서 가면 안 되니까 스포일러가 기대를 김상옥 교수님은 괴물 같은 인간 주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제일 처음에 떠올랐던 거는 사실 프랑켄슈타인이었거든요. 아, 근데 아무래도 이 주제는 누군가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은 데다가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서 저도 역시 괴물을 좀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볼까. 역시 이거 이과 분들이 언제나 좋은 쪽으로 낙관적인 그런 미래를 그러네요 또. 오늘 제가 주제를 잡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우리 장항준 감독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그 사인만 여기 멤버 아니에요 이제 파인만. 사인만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What I cannot create라 그랬는데 내가 창조하거나 만들 수 없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즉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이번 그 아이스 시리즈의 주제는 인간이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즉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굴까? 인간을 만드는 사람이죠. 바로 작가들이 인간을 만들어요. 작가들이. 생명을 불어넣죠. 생명을. 그 알쓸 신잡 시리즈를 하면서 네. 그 물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지만 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제 김영하 작가였어요. 작가님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고 그렇지.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지? 맞아. 그래서 이분이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해 보면 인간을 관찰해야 돼. 그렇죠. 인간들을 계속 관찰하고 인간의 행동과 심리와 그들의 모든 것을 가장 많이 연구할 사람은 바로 작가라고요. 그 사실을 내가 이분을 만나고서야 깨달아서 작가가 되게 대단해 보이더라고 그때부터는.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데요? 저 물리학자한테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지금 김영하 작가님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이렇게 겸허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는. 22년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방송 기준으로 그렇구나. 예. 예, 방송 기준으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심채경 박사님은 어떠세요? 2022년이 이제 다 갔어요. 네. 그래서 어쩌죠?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니 뭐 가족끼리나 뭐 친구들끼리 뭐 보내는 뭐 그런 거 행사나 이런 거 그렇죠. 없나요? 가족끼리 앉아서 뭐 케이크 하나 사다 놓고. 케이크를 해요? 네, 연말에? 저희는 케이크를 되게 잘 사 먹어요. 그래서 무슨 날만 되면 케이크를 사가지고 와서 같이 저녁 먹고 케이크 예를 들면 먹고 12월 31일 날 케이크를 먹죠. 이호 교수님은 매년 뭐 소원을 비신다고. 저는 이제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던 해를 기억해서 그때가 내가 몇 살이었고 애들이 몇 살이고 이런 기억하니까 좀 기억이 안 나는 해였으면 좋겠다. 네. 오히려. 오히려 아주 평범한 해였으면 좋겠다. 좋네요. 저는 뭐 연말에 늘 하는 리추얼이랄까 그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10대 뉴스. 올해 내 작가니까 개인에게 그래도 일어난 10대 뉴스를 뉴스가 해서 10대까지 가요? 어쨌든 10대를 만들면 들어와요. 별거 아닌 것도 뉴스나 무슨 신문사나 이런 데서 뭐 올해 세계의 뉴스 같은 걸 정리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뭐 저게 중요한 일이었겠지. 근데 자기 개인에게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뭐 이거 하다 보면 한 해를 좀 이렇게 촘촘하게 다시 보게 돼요. 뭐 하다못해 없으면 나중에는 무슨 책을 읽었다, 무슨 책을 만나다,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예, 그래서 저는 해보면 자기가 뭐 겪은 일이 그 당시에는 의미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막 닥쳐가지고 막 그 일을 겪었을 때는 그걸 모르다가 연말에 정리를 해보면 이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구나.
또 순위를 이렇게 조정하는 가운데 자기가 가진 어떤 가치관 같은 게 드러나요. 당시에는 중요한 일처럼 보였지만 지나고 나니 별로 중요한 일이 순위가 아니고. 이거 올해 한 3위 안에 들겠는데 이런 사건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한 9위 네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10대 뉴스 이렇게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럼 2022년 김영하 선생님의 10대 뉴스의 첫 번째 뉴스는 뭐였습니까? 올해는 뭐 신간 소설을 9년 만에 냈으니까 겨우 이제 9년 만에 냈으니까 소설이든 뭐든 내면 이제 그게 1, 2위를 하죠. 2위는 뭐 알쓸인잡 출연? 톱2까지 갔어요. 알쓸인잡이. 그럼요. 다른 중요한 일이 없었어요. 팬데믹이 계속되고 걸으고 있었기 때문에 걸으니까 이거 2개밖에 안 남더라. 늘 보면 뭐 이거 꽃 심고 뭐 고양이 밥 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대부분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호 교수님이나 김상욱 교수님께서는 올해 3대 뉴스 정도를 꼽아주신다면? 예, 아마 알쓸인잡이 1위가 될 확률이 크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 뭐 특별하게 일상이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교수들 삶이 크게 변화한 게 없어요. 알쓸인잡이 첫 번째로 올라올 때고. 엄청 중요한 프로그램. 그러네. 우리한테는 사실 그 네. 남준 씨는 마찬가지지만 우리한테는 저 알쓸신잡이 10대에 들어갈지 못할 것 같아. 어때요? 저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요? 이런. 이런. 저도 7년 만에 고정 예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의미가 있으시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감독님은 너무 많은 고정 예능을 하셔서 맞아요. 알쓸은 뭐 그 중에 하나지 뭐 원오브 대음이지 뭐. 그냥 지나간 거야. 지나간 거고. 저는 올해 제일 큰 뉴스가 다누리호가 잘 발사된 거. 네. 그렇죠. 또 도와주셨으니까. 다누리호는 착륙도 하는 거죠. 착륙은 안 하고요. 네. 근처에 가서 달에 인공위성이 돼서 1년 동안 도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간 거예요, 달에? 가고 있어요 아직. 그렇게 달이 멀리 있어요? 멀리 돌아가더라고요. 4개월 보니까. 반 정도 걸려서 가요. 달에 가는데도 4개월 반이 걸려요? 달에 가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루트가 있거든요. 근데 아주 빨리 가면 한 3박 4일 만에 가고요. 늦게 가면은 몇 년 걸려서 가는 방법도 있어요. 연료는 적게 쓸수록 가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발사되고 잘 가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준비하고 있어서 설레겠어요. 그게 제일 큰 일이죠. 실제로 저거 한국에서도 10대 뉴스 안에 들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국가적으로 봐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어요. 네. 남준 씨의 올해 제가 3대 얘기 안 뉴스. 했구나. 네. 저도 저도 시작한 지 그래도 15년 됐는데 이제 1집을 냈어요. 일집. 지금 이제 솔로 촬영일 일집. 기준으로 5일 남았는데 이제 솔로로 제대로 데뷔한 게 15년 만에 데뷔한 게 아무래도 첫 번째 뉴스일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뉴스네. 감독님이면 제가 처음 영화를 찍어서 입봉한 그래서 의미가 있으시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박사님들 그러면 각 분야별로 혹시 특이한 시상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프리츠커상 뭐 이런 것처럼 혹시 좀 특이한 시상식 저희 물리학계에도 물리학계라기보다는 이제 과학계에 유명한 이그 노벨상이라고 있어요. 이그 노벨. 무슨 뜻이죠? 노블이라는 게 이게 뭐 명예로운 뭐 이런 뜻이니까 고귀한? 이그 노블은 그 반대 말이죠. 명예롭지 않은. 재밌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한 저널의 편집자가 그냥 재미로 장난으로 만들어서 이 상의 목적은 절대 재현되어서도 안 되고 재현할 수도 없는 그런 연구 업적에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기상천외할 수도 있고. 네네. 황당한 연구들. 근데 전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미 그 질감 자체가 이미 비아냥거리고 있어. 이그노블상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옛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황당무계한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 맥주 거품이 사라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지수함수로 사라지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실험을 빠르게 사라지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뭐 네. 있었고 커피 잔에 커피를 네. 채우고 걸어갈 때 많이 흘리지 않게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굉장히 연구도 있었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약간 빙 센스에 나와야 될 것 같은
리빙센스. 네. 그 연구 수상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한국 사람이어서. 네. 커피? 네, 네, 맞아요. 네. It's about how much coffee you can drink. Fluid Dynamics Prize. 이제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상 중에 하나는 그 개구리를 공중 부양시킨 실험을 했는데 그건 좀 궁금하긴 한데. 개구리가 떴나요? 왜 개구리지?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같은 경우 그 자석이 충분히 강해지면 밀어낼 수 있거든요. 아, 자석으로 개구리를 띄우겠다 이거예요? 띄운 거죠. 실제로 띄웠어요. 띄웠어요? 띄웠어요? 그러니까 대신 강한 자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아, 그러니까 개구리가 떴냐? 죽은 개구리죠. 죽은 개구리. 아, 그러니까 죽은 개구리도 떴어요? 떴죠. 그래서 떠서 사진을 찍어서 빅뉴스인데 이건 진짜. 아니 솔직히 신기한데. 아니 다 놀랐잖아요. For using magnets to levitate a frog. 인간도 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도 띄울 수 있어요. 충분히 강하면. 재밌는데요? 자석만 강해서 그 자석에 밀어내는 힘이 그 물질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중력보다 강하면 근데 모두 알고 있어요. 물리학자는. 네. 자석을 대면 밀어낼 거라는 것도 알고 근데 있지만 그걸 굳이 그걸 보인 거죠. 해보겠다는 거였거든요. 덕분에 저희는 처음 알았어요. 오, 나도- 개구리가 반자성체인지. 굉장히 가치 있는 연구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론을 실제로 보여준 거니까. 근데 사실 이 저자들이 또 대단한 것이 결국 이 논문을 쓴 사람은 나중에 노벨상을 받아요. 아 그래요? 안드레이 가엠이라 그래서 이분이 참 재밌는 사람인데 모여서 항상 우리가 유머롭게 재미있게 흥미로운 그런 연구를 떠들어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바보 같은 것들을 할 때만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저희 이 창작 업계도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냥 미친 척하고 해보는데요 하는데 거기서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그래요. 네. Every winner has done something that first makes people laugh, then think. 저는 사실 이 이거 노벨상의 그 시상식이 정말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행사 자체를 하나의 축제 같이 진행을 해요. 재밌게. 그래서 저도 그거 본 적이 있어요. 1시간 좀 더 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거든요. 되게 위트 있는 시상식이구나. 일단 이 시상식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고 그래요? 하버드 대학의 큰 아, 굉장히 큰 홀에서 샌더스 홀인가 큰 홀에서 하고 전 과정이 완전히 유머로 꽉 차 있는데 여기 그 참석자들의 노벨상 수상자가 수두룩하게 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하버드니까 하버드, MIT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작될 때에도 사람들이 막 종이 비행기를 던져서 앞에 나온 사람에 맞추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낭만적이네. 단상이 종이 비행기로 꽉 차면은 노벨상 물리학상 수상자인 로이 글라우버가 그걸 청소해줘요. 이렇게 와, 이제 청소 복장으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고. 다음에 이제 수상자들이 물론 다 오지 않지 반도 안 올 텐데 발표를 하잖아요. 자기 연구 결과를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중간 중간에 한 7살이나 6살쯤 된 여자 아이가 나와요. 네. 걔가 이제 스위티 푸인데 나와요. 달콤한 똥. 달콤한 똥. 그래서 한참 발표하고 있는데 옆에 딱 와가지고 꼬마애가 Please stop. I'm bored. 아 그만 좀 해. 제발 듣기 그만해. 싫겠네. 나 이거는. 지루해 죽겠어 그러는 거죠. I measured good weight and cups. I measured again. Oh. I'm bored. Please stop. Thank you. 다음에 상금은 이렇게 10조 달러인 적이 있었어요. 10조. 진짜 달러를 주는데 10조 짐바브웨 달러인데 그런 식으로. 5천 원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짐바브웨 달러로 준 적도 있고 계란을 못 산다 들었는데. 순금을 준 적도 있어요. 순금. 한 변의 길이가 1나노미터인 금가루네, 금가루. 네. 그거는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죠. 주고 받으면 가지도 사진도 않아요. 있고. 쉽지 않아요, 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밌게 하는 거죠. 이호 교수님은 뭐 새로이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싶은 상이 있으시다면? 아, 그렇죠. 이제 우리 교수님 뭐 이그노벨상이 있듯이 다윈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예, 네네. 뭐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돌아가신 분. 예를 들어서 하늘을 좀 날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헬륨 풍선을 40몇 개를 불어요. 가스를 그 의자에 묶어서 친구들이 줄을 놓으면 잠깐 올라가서 한 10m 정도 있다가 구경 좀 하고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저런. 근데 이 사람이 4km 올라. 네네네. 너무 많이 묶었어. 그래서 비행사가 파요. 조종사. 그럼 공항 죽지 거치에서. 않나요? 그래서 자기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총으로 하나씩 터트려서 내려올 내려오려고 생각이었네. 그랬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착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관제탑에 신고가 되고 경찰 오니까 이거 하나씩 터트려서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다인상의 후보는 못했어요.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보고도 될수 것들인데 없네. 실은 그걸 보면 좀 희화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조롱하는 것들도 많이 써 있고 그러는데 실은 이제 죽음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도 실은 불편한 일이고요. 이제 왜 다윈상인가 하고 봤더니 뭐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네네네. 이런 유전자는 남으면 안 된다. 도태돼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왜 여기에 다윈의 이름을 쓰는지 또 이제 다윈의 본인은 그 상이 자기 본- 이름이 본인도 억울할 거예요, 지금 이런 그런 거 네, 싫어할 것 당연히. 같아요. 뭐랄까 조롱에 가까운 이그노벨상과는 많이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윈상은 그걸 보다가 가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안전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시스템 하에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보니 이렇게 불안한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건들이 자그마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니 법칙이라고 네. 1대 29대 300 그러잖아요. 네. 하나의 큰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그보다 좀 적은 것이 29건 정도 미리 발생하고 더 작은 것은 한 300건 정도 미리 발생한다. 굉장히 고도화되고 안전한 사회는 300건 때 이미 캐치가 되죠. 그런 것들을 단발성으로 그 사람들만 문제가 있었던 걸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지. 그 사람들이 부주의했어. 그거 봐, 왜 그러지 저 말라고 사람들이 했었어. 바보라서 그래. 아, 그렇죠.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원래가 불안전한 시스템에서 우리 대신 희생한 사람이에요.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고 그 희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을 뽑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형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기록이고 남아야 어디가 매뉴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인상은 막 사망이고 뭐 그건 약간 흥미 위주가 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공론회장을 한번 인터넷으로 만들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를 바꾼 것들도 생길 수 있죠. 이제 이걸 배우려고 제가 호주로 이제 교환 교수로 갔었는데 멜번에 큰 차, 쓰레기차가 후진하면서 어린애를 친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럼 보니까 운전석에선 뒤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럼 이건 에러잖아요. 네. 우리가 잘못 고안한 거지. 예. 그래서 권고를 내보냅니다. 헤비비니까 큰 차량은 후진 기어는 무조건 소리가 나게끔 해라. 이게 이제 하나의 개선 사항이에요. 그래서 빠라바라바라바라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개선이 되는 거고. 어린애들이 이제 학교 갔다가 와서 빨리 자전거 놓고 놀러 가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차고에다 넣고 이걸 딱 하다가 헬멧이 걸려요. 틈에. 그걸 대롱대롱 매달릴 때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급한 마음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틀 수 있는 그 고안해라, 이 기구를. 어린애들이 응급 상황에서 이거 헬멧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요걸 고안해내라 하고 영역을 주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 발생하면 요걸 그냥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뭐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뭐 이런 게 선진 문화가 아니고 사람이 소중한 사회죠. 이게 선진 문화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은 그 비용을 이제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 국력이 강해지고 더 부유해질수록 점점 더 이 안전 비용을 지불해야 할 거기 때문에 더 약간 비효율적이고 더 불편한 사회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될 거예요. 네. 만약에 정말 다윈상이 아니라 정말 뭐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에서든 사실 이런 거를 이렇게 정말 훨씬 더 건전하고 건강한 네, 방식으로 네. 나올 수 있는 상이 나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을 만약에 교수님이 만드신다면 그 상의 이름은 뭘까요? 고민을 좀 많이 봤어요. 네. 제가 이름 붙인 것은 식겁상이에요. 식겁했어요. 와 이런 일이 발생했고 나 죽을 뻔했어. 이제 니어미스인데 네. 실은 니어미스라고 해서 발생하기 직전. 니어미스. 네. 네. 근데 저는 한글로 이제 식겁상인데 우리가 욜로는 있잖아요. 네. 네. 서울대 교수님 말씀하신 게 요도거든요. You only die once. You only live once에서 You only die once. 너는 단 한 번 죽는다. 의미 있게 살아라 이런 뜻이 있어서 그랬더니 우리 한글말로는 좀 요도 이래서 좀 애매한데 네. 들고 가실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가시는군요. 근데 제 생각은 제일 위에 우리가 뭐 인지하지 못했던 허점의 함정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자. 요도상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왜 분야를 넘나드는 지식을 좋아할까? 또 한편으로는 왜 분야를 넘나드는 지식을 잡학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는 쓸데없다는 수식어가 붙어 있을까?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만들고 싶고 생각하고 싶은 네. 상은 어떤 종류의 상이냐면 보통 상이라 그러면 한 분야에서 뭔가 깊게 무언가 특히 학문의 분야는 깊게 연구를 하고 해서 남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이나 이런 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을 상을 줘요. 그렇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분야를 넘나드는 이야기들을 좋아하고 물리학적인 질문이나 어떤 뭐 수학적인 질문 이런 것들은 그 분야 사람들의 관심사지 우리 인류 모두가 관심 있어하는 질문들은 훨씬 더 큰 질문이라고요. 왜 우리는 존재하나? 이 우주에 외계인은 있나? 뭐 하여튼 이런 종류의 많은 질문들은 분야를 다 넘나드는 질문들이고 근데 왜 분야를 넘나드는 상은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넘나드는 것에 대한 가치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경계를 넘었던 대표적인 물리학자 중에 하나가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인데 아 이분은 알아요. 고양이 집사. 사실 양자 물리학을 만든 사람이죠. 네. 뭐 노벨상도 받았었고 아주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말년이라면 말년인데 말년에 쓴 책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엉뚱한 책이에요. 물리학자가 무슨 생명 얘기를 해? 그러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서문에 이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 과학자들은 자기 주제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보통 믿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아닌 거에 글을 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이야말로 과학자의 도덕적 의무다라고까지 생각한다고 처음에 이야기 시작해요. 하지만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분야도 아니잖아 그러고 웃음거리를 줄 수도 있고 나는 분명 실수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런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즉 생명이란 무엇인가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분야를 넘어간다 하고 쓰는 책이에요. 일종의 선언문 같은 느낌. 비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1943년 그 슈레딩거가 했던 강연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런 책이고요. DNA의 구조가 밝혀진 게 1950년이니까 사실 DNA도 모를 때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슈레딩거는 자신의 물리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유전이라는 현상이 물리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유전 정보는 원자 수준에 있다고 대담한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서 마지막에 실수를 하죠. 마지막에 자기 생각에는 그 물질은 단백질일 거다라고 실수를 해요. DNA인데. 지금 하려는 얘기는 그 슈레딩거는 이 중요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했고 물론 실수를 했고 옳은 것도 있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 사람의 실수는 보지 않고 그 실수를 채워서 올바른 답을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저는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을 넘어야 되는 이유는 저쪽에서는 알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직관이나 새로운 맞아요. 통찰을 맞아요. 다른 분야의 사람이 와서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중요하죠. 대신 대가는 이제 가서 바보가 되거나 그렇죠. 실수하거나 틀릴 그럴 수 수 있다는 있죠. 거죠.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정도를 감수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영원히 할 수 없을 거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김상우 교수님이 2020년에 상을 주고 싶으신 분은 이 슈레딩거 씨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상한데 아니야? 아니 저책 몇 권 있는 거예요? 몇 권? 자, 이제 계속 드디어 꺼내실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계속 나온다. 네. 이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 자기 이름 이제- 써놓은 거 보세요. 저기 멈춰갈까 봐. 아니 옛날 거 근데 진짜 정자로 또박또박 쓰신다. 이게 옛날 학생들이 이렇게 써놓잖아요. 야, 저 김상우. 그래서 제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굴지 이제 이런 상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경계를 넘은 근원적인 질문을 사람들과 던졌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여러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데이비 크리스천이라고 빅 히스토리 네, 네. 책을 쓴 사람도 있고 그 유발 하라리도 사실 사피엔스도 스티븐 핑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통섭이란 책을 쓴 에드워드 윌슨? 에드워드 윌슨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상을 아마 첫 회에 주자면 이게 첫 회니까 네. 이러니까. 제러드 다이아몬드에게 책을 주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사실 이분이야말로 진짜 분야를 넘나든 사람 중에 한 분인데 네. 네. 지금 연세도 많으세요. 지금 85세, 85세이신데 일단 전공은 생리학, 박사학위도 생리학인데 그런 다음에는 이제 교수가 돼서 생리학 교수가 돼요. 의대. 네, 네. 근데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새에도 관심이 많고 인간에도 관심이 많고 근데 새를 연구하다 보니 그 뉴기니에 가서 이제 새를 탐구하게 되는데 뉴기니에 가서 사실 새를 보다가 오히려 뉴기니에 사는 사람들에게 눈이 간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과 사실 뉴기니는 또 아직 문명이 닿지 않았던 곳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그 원주민 이름이 얄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한테 질문을 해요. 왜 당신들 백인들은 이렇게 거대한 배를 만들고 그 배에 이렇게 엄청나게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신기한 물건들을 갖고 오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거 보고 있는 걸까 물어봐요.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한 분야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질문을 한 거죠. 왜 문명은 이렇게 저 유럽과 이 아시아에서만 이렇게 꽃피울 수 있었나? 일단 이게 과연 학문적인 질문인가? 이걸 과연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낼 수는 있는 건가? 이렇게 시작한 일이에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내는데 그게 이 책이죠. 이 청균세가 이제 퓰리처상을 받으면서 되게 유명해졌고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읽힌 그럼요. 책이었죠. 네. 근데 저거 많은 분들이 이제 사긴 했지만 읽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냐면 총까지 읽었다. 뭐 이런 분 있습니다. 그리고 총이 제일 재밌거든. 저도 사실 다 못 읽었어요. 총까지 읽고 준 한 중간쯤 읽다가 안 읽었더니 다 못 읽었어요. 그러다가 막 코로나 뜨면서 다시 맞아요. 신균세가 무슨 내용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아까 제가 얄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쓴 거는 맞는데 이 책에서 이제 가장 그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신대륙이 구대륙에게 이제 완전히 그 점령을 당하는 그 결정적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제 당시 그 에스파니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신대륙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문명과 마주치죠. 네. 마주치는데 거의 이쪽 에스파니아 쪽은 잘해봐야 스페인 쪽이죠. 스페인 쪽은 잘해봐야 한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고 물론 이제 군인들인데 상대는 몇만 명에 달하는 그런 병력을 가진 그런 문명이었는데 이 만남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 그 신대륙의 문명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럼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때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 스페인에서 온 구대륙 사람들은 손에 총을 들고 있었고 이 총은 철기로 돼 있는 새 금속 무기였고요. 하지만 그 한두 번의 전투만 가지고는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문명을 다 멸망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신대륙이 무너진 것은 바로 이 균. 바로 구대륙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균인데 그 균이 구대륙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신대륙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균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인구의 거의 90%가 죽는데 그게 다 균 때문이었죠. 그럼 이건 이제 팩트고 이제 이 책의 질문은 왜 그렇다면은 그 사실 균에 대한 내성이 뛰어난 것조차도 이 구대륙 사람들이 더 우월하다는 증거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총균쇠를 그들은 갖고서 왔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결론은 한 줄이에요. 그 두 대륙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지리학적인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대륙은 인간이 살기에 좋은 이 온대 지방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아마 아시아부터 유럽까지를 쭉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어서 교류를 하면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지식 가운데 하나가 이 총과 쇠와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넓은 지역이다 보니 여기에는 수많은 인간이 작물로 삼을 수 있는 식물과 그다음에 가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균과 관련되는데 이 가축을 키우게 되면 이제 필연적으로 가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이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런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대륙 사람들은 이미 균에 많이 적응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긴 했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서 내성을 갖게 됐지만 신대륙은 이런 대형 포유류도 없었고 왜냐하면 바로 신대륙의 구조가 이 남북 방향으로는 좁고 길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여기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은 온대 아주 짧은 지역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충분히 큰 그런 포유류도 없었고 수많은 작물도 없었고 그 구대륙 사람들이 두 문명이 만났을 때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대륙과 신대륙의 어떤 문명의 차이는 그들의 유전자나 그들의 어떤 민족의 우월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리적 위치에서 온 것이다라고. 근데 이 한 문장을 보이기 위해서 이만한 책을 써야 했던 거죠.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사실 생리학자가 인류의 역사에 대해 쓴 책이에요. 되게 웃기는 거죠, 사실. 즉 과학자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연과학자의 시각으로 뭐 수많은 종류의 콩이나 식물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다 검증하고 종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동아시아에는 유독 콩이 많았고 다양한 종류의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반론도 많았고 논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환경 결정주의라 그래서 인간의 많은 부분들을 오로지 환경으로만 치환해서 보는.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거는 사실 모든 종류의 논증은 무엇 결정주의나 극단주의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아까도 그 슈레딩거의 책을 이야기했지만 슈레딩거의 책을 놓고서 수많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단백질 아니잖아. 여기 중간중간 나오는 수많은 틀린 얘기들도 있어요. 아직 그 얘기를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쑤시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분야를 넘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통찰에 집중해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본다면 우리가 진짜 그런 문제에 대한 답에 접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상은 제로드 다이아몬드에게. 야, 시상식 시작된 지 뭐 거의 1시간 만에. 김상욱 교수님이 지금 뭐 총균세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당연히 지식인으로서 당연히 완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달지는 못했어요. 균까지만. 인간적이시다. 저는 균은 못 갔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책? 저는 뭐 사실 저 책이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진실은 우연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인류사의 커다란 흐름이 뭐 인종이 잘나서도 아니고 뭐 종교가 좋아서도 아니고 어떤 지리적인 우연으로 어떤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걸 보고 있으면은 그게 또 이제 놀랍고 사실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성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계급으로 태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는 걸 알면 저는 좀 자기 인생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게 되지 않을까. 겸손해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세상에 지금 많은 것들이 되게 파편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학문조차 파편화가 된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자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세상을 조망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체감하는 일상에 뭔가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은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약간 잡학으로 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문과 이과 나눠줘도 그렇죠. 지리도 공부하고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뭐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이과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과적인 것들을 약간씩 배우는데 대학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가서 한번 대학원에 가서는 약간 전문화 되더라도 저는 평생을 살아갈 때는 약간 고등학생처럼 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든 아니면 의사든 간에 지리에 관해서 재밌는 책이 나오면 약간 보고 그다음에 문학책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거 보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살잖아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배운 전문적인 지식으로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기 어려워요. 결혼도 해야 되죠. 그럼 사람의 마음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연애도 해야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정말 알기 어려운 어떤 걸 알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또 슬픈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처럼 살아야 돼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고등학생처럼 산다는 건 되게 와닿는 비유긴 한데 숨이 턱턱 막히는 비유긴 한 거 같아요. 수정 안에서 근데 시험을 보지 않는 고등학생. 수능이 없는 고등학생. 수능이 없는 흥미만 느끼면 그것처럼 재밌는 게 그렇죠. 저는 공부를 계속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라면 사실 그런 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자기 전공을 하고 있고 너무 뭐 대학원 막 계속 다니고 완전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니까 아주 좁은 분야로만 계속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옆으로 1cm만 나가도 전혀 모르는 세계가 돼 있고 저 사실 고등학교 공통과학 문제집을 사서 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틀려요. 사실은 되게 많이 틀리는데 이제 저희 애가 이제 제가 푼 거를 채점하면서 엄마 틀렸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완전 좋죠. 우리 엄마 천문학자인데 내 과학 문제 틀리고 난 맞는다. 이런. 근데 그게 제가 분명히 고등학교 때는 그걸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 그러고 나서는 천문학 그래서 거기서 더 범위 좁혀서 행성 천문학 그다음에 거기서 또 범위 좁혀서 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니까 이제 점점 기본 교양이 되었던 그런 지식들과 좀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박사를 받으면 박자가 PhD라고 써요. 닥터 오브 필로소피거든요. 그러니까, 네, 닥터 오브 필로소피.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이 그리스 아테네 학당 시절의 그 철학자들처럼 이라는 뜻인데 PhD가 그런 뜻이었구나. 네, 그런데 오늘날 PhD를 받은 사람들이 그때 그분들처럼 철학 안에 수학과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게 있었던 그 시절의 그 잡학 박사인가를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말 바늘과 같은 어떤 되게 좁은 분야 거기만 딱 공부를 하고 있어서 되게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프로그램은 그런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직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잊혀진 채 싸우고 있는 맞아요. 그래도 여전히 계속 막 중환자도 발생하고 있고 누군가는 ICU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잊혀진 채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최근에 좀 다시 확진자가 많이 느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2번, 3번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의료진들이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건데 또 이제 연말 되면 연말에 또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힘든 시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한 3년 됐잖아요. 이렇게 오래 갈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 2020년 초에 이게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아직 이름도 없을 때 코로나19라는 이름도 없을 때 이게 그 당시에는 정확한 집계를 어디서만 하고 있었냐면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가 가장 정확했어요. 그랬나요? 1월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존스 홉킨스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망자 몇 명, 그다음에 감염자 몇 명, 뭐 치료된 사람 몇 명 이거를 매일 적었어요. 한 2달 넘게 적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아지면서부터는 안 적었어요. 그걸 적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어쩌면 내 인생에 경험할지 모르는 가장 어쩌면 큰 전쟁일 것이다. 여기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인데 이게 수식어로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모든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속성이죠? 전쟁. 전쟁의 특성은 일단 사망자가 발생하죠. 이게 적이 공격해 오는데 적과 맞서 싸우려면 이쪽에 군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군인들이 말하자면 의료진인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의료진의 사망자가 많았어요. 전선에서 싸우니까 이 군인들이 처음에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군수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마스크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막 마스크 매점 매석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마스크 품절라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는 탄약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백신이죠. 백신이 올 때까지 굉장히 오래 버텨야만 했잖아요. 근데 오래 지속된 전쟁이 그렇듯이 한 3년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익숙해졌죠. 근데 저는 가끔 이제 옛날 신문도 찾아보거든요. 네. 그러면 1953년에 휴전이 되기 전에 어땠을까. 그래서 옛날 신문 검색할 수 있잖아요. 네. 보면 굉장히 한가로워요. 예. 네, 그러니까 휴전선에서만 계속 일진일퇴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뭐 임시 수도인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일상이 회복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보면서 아이고 되게 비슷하다. 우리 지금 삶하고 어디선가는 서서히 무뎌지면서 이제 뭐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뭐 어디선가 누군가는 계속 이제 그걸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 겪었던 이거 의료진들의 무슨 예를 들면 PTSD 같은 게 지금이라고 없을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죽음에는 무뎌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계속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겪을 것이고 또 막 이런데 어쨌든 가장 큰 차이는 현재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는 거. 그래서 뭐 그분들을 이렇게 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 즈음에 이제 저희 가족분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그 코로나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종합병원 진짜 전쟁터였어요. 내가 보호자인데 왜 병실에 못 들어가냐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싸우는 소리예요. 네. 근데 그 의료진들은 얼굴이 딱 봐도 이분들 잠을 못 잤어요. 그렇죠. 머리도 다 엉망이고. 그런데 와, 나 같으면 못 하겠다. 나 같은 직업이 저거라도 아직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러네요. 코로나19 초기에는 그 의료진의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그것도 말라는 있었어요. 그런 게 뭐 여러 나라에서 보고됐어요. 너 엄마가 간호사잖아. 그러면 환자들이랑 너 접촉할 환자 거잖아. 있으니까 오지 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의료진 집에 아예 못 갔었어요. 네.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서 좀 안 그 왔으면 병원에 좋겠다. 입원 환자 있다면서 못 오고. 그러니까 전쟁 중인데 군인들을 우리가 탄압하고 군인 자식들을 집에서 막 그 오히려 혐오하고 그러는 거죠. 그 공포를 느꼈던 것 사람들이 같아요. 두려우니까 계속 그렇게 찾는 거죠. 코로나19 참 힘든 싸움이었어요. 네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게 다른 전쟁과 좀 다른 게 인간다움을 이용해서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싶고 다른 사람하고 밥을 먹고 싶고 술을 먹고 뭐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싶은 어떤 그런 친교의 욕구, 친밀감에 대한 희구 이런 것들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하고 되게 안 맞았어요. 이게 나하고 가장 밀접 접촉한 사람이 다 노출돼 버리니까. 이 병 자체가 주는 위험도 있지만 그 병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고 혐오하고 그런 모습들이 더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쟁에서 우리 편이 누구냐면은 호모사피엔스 전체가 우리 편이고 우리의 적은 바이러스. 우리 연대해야 되거든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그 거리 제한에 대해서도 용어를 잘못 만들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네, 두기.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 거고 사회적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전화를 자주 하거나 그러니까 의도했던 게 그게 아닌데 좀 용어를 잘못 만든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또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정리가 돼서 또 이제 다음에 또 올 거에 대한 대비를 또 해놓겠죠. 우리가. 그럼 그 코로나 19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본인의 업계에서나 혹은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출판계는 네. 오히려 약간 그 2020년, 21년에 매출이 좀 올라갔다는 보고가 오히려 있어요. 집에서 책을 더 많이 읽지 네네.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고 더 이상 할게 친구들이랑 없으니까. 못 나가고 여행 못 가고 뭐 이러니까 책은 이제 주문하면 집으로 오니까. 그렇죠. 그쪽은 어떠셨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대학이 초토화됐었죠. 그렇죠. 학생이 없는 캠퍼스. 말이 안 돼. 사실 상상도 정말, 못하는 일이었죠. 그때. 정말 우울한 캠퍼스의 모습을 보면서 예상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네.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고 서로들 간에 모여서 맞아요. 사회를 만들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깨닫게 돼서 2년간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 이제 올 2학기부터 2년 반이 지나서야 이제 비로소 학교에 학생들이 와서 이제 다시 학생회를 조직하고 다시 뭔가 그 전에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갭이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학생회에서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MT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MT 좀 가야지 너희들 지난 2년 반 동안 못 갔잖아. 근데 MT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끌어줄 선배가 뭐 후유증이 있구나. 어디로 뭐 돈을 거둬야 되나 뭐 하나도 애들이 모르는 거야. 뭐 축제를 해야 되는데 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에 당연하게 굴러가고 있었던 사회의 많은 것들이 사실 이게 전수가 되었던 거잖아요. 선배가 있고 다음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이렇게 되던 것이 이게 끊겼을 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금방 복구될 거라고 지금 기대는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똑같이 다 복구될지. 그 세대는 영원히 상흔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번 이제 들어온 신입생들부터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더라도 그 딱 그 3년은 그 상흔처럼 평생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안 됐죠. 본인들이 자조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미개봉 중고폼이라고 그래요. 아직 까보지도 않았지만 중고가 돼버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버리고. 저희 딸도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지금 코로나 똑같죠, 시작돼서 그렇죠. 2년 지금 3년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거든요 학교에서 서로 얼굴을 모른대요. 맞아요. 예. 얼굴을 몰라요. 얼굴을 다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 벗는 거를 약간 이제 싫어해요. 예, 예. 부끄러운 것, 생얼을 보이는 것의 맞아요. 부끄러움으로. 근데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밥 먹을 때는 벗을 수 있게 하라 그랬는데 그 자기를 보여주는 게 싫어서 밥을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그 사회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게 뭔가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돼요, 사실. 이 친구들의 사회는 제가 아마 짐작할 수 없는, 제가 상상만 겨우 해볼 뿐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가 하면은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변화가 저는 올 초에 이탈리아 여행을 갔는데 거기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분 겸 사진 작가가 계셨어요. 굉장히 거기서 오래 사신 분인데 여기 소매치기가 많다면서요. 이제 다 그래 듣고 왔고 저도 옛날에 또 몇 번 가봤지만 많다면서요. 누가 물어보니까 거의 다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왜 없었어요? 관광객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매치기들이 자기 잡이 직장을 없어진 거예요. 네.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다시 뭘 하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딜리버리가 훨씬 돈이 되는 걸 알아버렸어요. 배달. 네. 그래서 소매치기는 저희가 가 있으면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한참 저는 이제 법의학적으로 보면 재난 불평등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하는데 같은 파도가 치면 약한 사람이 먼저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도 그 코로나 시기 때 희한의 가정 폭력, 또 영아 살해, 뭐 아동 학대 뭐 이런 게 많았어요. 아이들도 도망갈 데가 없고 없죠. 예,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기도.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까요? 이미 종식돼 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재감염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또 이미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감기화되는 거죠. 종식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또 생각해봐야 그렇죠. 되는데. 완전히 종식이란 완전히 무엇인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뭐든지. 내 친구 종식이. 이제 익숙해요. 김종식인가? 뭐 잠깐 생각했는데 전쟁은 끝날 것인데 이제 전에 작년인가 제가 신의 화살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이제 그런 전염병 팬데믹만 연구하시는 뭐 뉴욕의 무슨 학자신데 그분이 모든 팬데믹의 어떤 진행 과정들을 이제 보신 결과 뭐 로맨스의 폭발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로맨스 대폭. 네, 로맨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는 갑자기 사랑을 더 많이 런던도 2차 세계 때 폭격 받은 뒤에는 네. 그 폭탄 떨어진 뒤에 일상적 생활을 하더라도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환희가 있으니까. 역으로 그런 더 평범한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도 많이 하고 또 애도 많이 낳고 뭐 이랬었는데 이번에도 그게 반복될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살아남았다는 느낌은 좀 덜하지 않아요? 네, 그죠.
유혈이 낭자하고 막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이탈리아라든가 뉴욕 같은 데는 막 냉동 트럭에 막 시체들이 막 실려 있고 이런 걸 사람들이 봤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와, 우리보다 훨씬 끔찍하게 겪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런 나라의 어떤 젊은 세대들의 좀 팬데믹 이후의 감수성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언제나 변화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번 코로나도 그 예지만 변화의 시대. 뭐가 많이 바뀌고 뭐 정신없이 세상이 돌아가니까 다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변화가 중요해진 것은 19세기 산업혁명 때부터 그런 거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특히 19세기 이후에 이 산업혁명,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변화의 특징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 왜냐하면 이 과학기술은 그 속성상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플라스틱도 존재하지 않았고 30년대에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이후 어떤 미래가 올지를 예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이거든요. 결국 이 물질이 세상을 뒤덮을 지경까지 왔는데 아무도 몰랐죠. 따라서 이 변화를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때로는. 그렇다면은 오히려 변하지 않는 거를 먼저 챙기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다 챙기고 나면 사실 변하는 걸 찾기도 쉽거든요. 맞아요. 저는 결국에 코로나를 비롯해서 어떠한 장벽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결국에 바뀌지 않는 거는 우리 인간은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도우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계속 잡아주는 존재들이기도 했고 그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인간이 인간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마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일은 뭐 생각해요.